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제 국권 침탈에 대한 우리나라의 저항인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 이 두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같이 한번 싹 훑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904년에 한반도의 패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1904년 러일 전쟁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전쟁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반도 내에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이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되고요. 또 같은 해에 제1차 한일 협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여기 특징은 이 고문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재정 고문에는 메가타가 들어오게 되고 외교 고문에는 스티븐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외국과의 조약을 일본이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1905년 드디어 을사늑약을 맺게 되거든요. 여기에는 특징이 통감 정치인데 초대 통감에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이제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년 뒤에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 1907년에 맺어지게 되거든요. 여기는 각 행정부서의 차관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되는 이 차관 정치라는 특징이 나오게 되고 또 비밀 부속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년 뒤에 한일 병탄 조약으로 우리나라의 국권이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과정들을 같이 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저항인 항일의병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일의병운동은 총 3가지 흐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을미의병이에요. 을미의병. 우리가 을미년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국모가 시해되는 을미사변 이런 사건이 있음과 동시에 을미개혁 중에 상투를 자르게 하는 이 단발령이 시행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많은 양반 유생들의 불만으로 을미의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의병장이 유인석, 이소응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름 정도는 가볍게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되는 아관 파천이 발생함에 따라 단발령이 취소되고 그리고 고종이 사태가 더 커짐을 염려해서 이들에게 해산 공고 조칙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런 하에 자진 해산함에 따라 을미의병도 그 다음 을사의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종료된 을미의병이 드디어 1905년쯤에 을사늑약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표적인 의병장은 전직 관료인 민종식 이런 사람이 있고 다음에 그 유명한 최익현이에요.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물러나게 하는 상소를 올렸었고 그리고 외양일체론이라고 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과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돌석이라고 하는 평민의병장이 크게 활약을 하게 되거든요. 이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민종식, 최익현 이런 한자 이름 등등에 따라서 양반 의병장인데 신돌석 뭔가 구수한 느낌이 나죠. 이에 따라 이 평민의병장이 크게 활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을사의병에 나오게 됩니다. 원래 이 평민의병장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양반의병장들의 무시를 많이 받았거든요.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이 폐지됐다고 해도 사람들 인식 속에는 양반 쌍놈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돌석이 등장했다 상당히 큰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정미 7조약에 따라서 이 정미년에 정미의병이 1907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으로는 이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거든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지만 일본에 의해서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게 되고 정미 7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되게 되었는데 이를 원인으로 해서
이 정미의병은 의병운동에서 의병전쟁으로 이제 벌이게 됩니다. 이때는 이 해산된 군인이 의병에 가담함에 따라 의병의 전투력이 올라가가 동시에 이때 의병이 각국 영사관에 공문을 보내게 되거든요. 여기서 공문에서는 우리는 반란이나 폭도 단체가 아니다. 우리는 국제법상의 합법적인 교전단체임을 인정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외양일체론, 이렇게 서양놈이나 아니면 일본인 똑같다. 저런 코크 노란머리 저놈들도 오랑캐다.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국제법의 존재를 알고 우리를 국제법상의 합법적인 단체로 요구해달라 할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많이 성장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13도 창의군에서 의병들이 한 곳에 집결을 해서 드디어 공격을 할 준비를 하거든요. 총대장에는 이인영, 이런 참모에는 군사장에는 허위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서울로 진격 공격을 하는 이 서울 진공 작전을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허위가 이끄는 몇몇 군사들이 여기에서 진격을 하지만 조금은 이런 패배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 여기 총대장 이인영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인영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이런 명분하에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총대장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멘탈 붕괴가 된 이런 의병들이었었고, 일본이 대대적인 이런 호남의 의병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남한 대토벌 작전이 남한 대토벌 작전. 이들이 이제 호남 의병들이 이때 의병 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 말로 토벌을 하고자 작전을 수행하게 되고, 결국 이에 따라서 국내의 의병 운동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니까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런 의병들의 흐름들을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항일 의병 운동이 이게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흐름을 봤다면, 두 번째로는 이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해서 무지몽매한 것을 깨우치자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일본을 몰아내자 이런 움직임입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4개의 단체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이 보안회요. 보안회는 러일 전쟁 중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리인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어느 정도 승기를 잡자 우리나라의 이권을 많이 가지기 위해 1904년쯤에 이 보안회가 이들의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크게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시키는 성과가 이때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헌정연구회인데 말 그대로 헌법 정치를 연구하는 단체다 이 뜻입니다. 이들은 의회를 통한 입헌, 헌법에 기반한 입헌 정치를 추구했다 이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헌정연구회 후신이라 할 수 있는 대한자강회인데, 이 대한자강회는 이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3개 단체는 수능의 선지 정도로 등장할 수 있지만 여기에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 요 단체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거든요. 아예 단독 문제로 출제가 다수 수능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바로 신민회요. 신민회.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존속을 했던 단체인데, 여기는 안창호, 양기탁 등등 사람들이 주도를 했고, 이들은 공화정을 추구하거든요. 공화정. 이 공화정이란 쉽게 말해서 왕이 없고 국민들의 투표로 인해서 이제 대표자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이들이 대통령을 뽑는 왕이 없는 체제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공화정을 주장했다가는 다 이제 모반죄로 잡혀갑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
이런 보수 단체들의 모함에 의해서 저 폐하, 저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정이 아닌 공화정을 얘기하고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고종의 반발을 사서 결국은 강제 해산 당하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이제 공화정 왕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함께 화합을 해보자. 그런 공화정을 추구하는 모습도 있고, 이들 단체는 비밀단체. 일본이 이들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활동을 신민회가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세 개의 큰 흐름이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민족 기업이고, 두 번째는 민족 교육, 세 번째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에요. 첫 번째로 민족 기업인데, 여기 나온 것들은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먼저 기업을 육성하는데 요 태극서관이라고 하는 책을 파는 곳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자기 회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나중에 신민회가 집회를 하는 장소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서 번 돈을 나중에 독립자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다음에 민족의 교육을 위해서 오산학교, 그리고 대성학교가 이승훈이라는 인물 등등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많은 민족 교육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여기서 특이하게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는 흐름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애국 계몽 단체의 특징이 무장 독립투쟁 또는 항일 의병 운동을 상당히 반대합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너희 실력으로는 절대 일본을 이길 수가 없다. 괜히 젊은 사람 목숨 날아가게 하지 말고 돌아가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거나 공부해라,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신민은 특이하게 이런 항일 의병 운동,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만주 삼원보에 신흥 강습소를 만들어서 많은 독립 지도자들을 강습을 해서 키워내려는 모습이 있고, 나중에 이 신흥 강습소가 1919년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을 하게 되니까 이런 세계의 흐름들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민회도 결국은 와해되고 해산당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105인 사건이에요. 105인 사건. 이 105인 사건은 초대 총독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암살 미수 사건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암살 미수 사건을 일제가 조작을 하게 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신문하고 고문하다 보니까 결국 이 신민회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이 105인이 1심에서 크게 형벌을 받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신민회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이 신민회가 강제 해산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이런 흐름들을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애국 계몽 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보면요, 의의는 국민의 애국심 고취, 그리고 근대 의식을 고약하고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추구했다, 이런 게 있지만, 이들 일부가 사회 진화론을 수용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진화론이란 생물이 진화를 한다. 마찬가지 미국의 스펜서라는 인물이 사회도 진화를 한다, 이런 이론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왜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 지배를 하는가, 이런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논리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대한제국이 왜 일본의 지배를 받는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진화가 덜 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일본의 지배로부터,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논리지만, 나중에는 이게 친일로 이제 변질 되어버리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의병 투쟁이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한계점들도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제 국권 침탈에 대한 항일 의병 운동, 그리고 애국 계몽 운동, 이 두 개의 흐름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